마티는 뉴욕의 주식 채권 중개업체에서 초급 관리자 수십 명을 감독하는 중간 관리자이다. 그는 자기 일을 좋아했고 꽤 성공도 거두었지만 가정은 그렇지 못했다. 마티는 가정 생활이 불만족스러웠으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늘 화가 났다. 그는 집안의 사소한 일에도 과잉 반응을 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아이가 문을 세게 닫거나 물건을 쓴 뒤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마티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다. 그는 만성 요통과 고혈압, 두통에 시달렸는데 집에서는 이 증상들이 더 심해졌다. 가정생활이 너무 불행했기에 그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 직장에서 근무 시간보다 오래 일을 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박적으로 들었다. 어느 날 마티는 아내의 권유로 뉴로 피드백 및 오픈포커스 훈련에 참여했다. 첫 훈련 세션 후 마티는 자신의 태도가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고 화도 좀 덜 낸다는 걸 알아차렸다. 몇 주에 걸쳐 집에서도 훈련하고 몇 차례 뉴로 피드백과 오픈 포커스 세션도 받고 나자 마티는 자기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감정 반응이 크게 감소했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불안도 줄고 불같이 화를 내는 일도 없어졌다. 날이 선 성격이 부드러워졌다고나 할까요? 마틴의 표현이다. 이제 마틴은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더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람, 더 편안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운전이나 독서,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도 유연하게 여러 가지 주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동료와 대화하는 중이라면 마티는 주의를 이완시켜 훨씬 편안한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때면 거기에 좁게 초점을 맞추었다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즉각 초점을 넓혔다. 그러고 나면 하루 일이 끝날 무렵에도 지쳐 떨어지는 일이 없었고 원하면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졌다. 아내와 아이들의 행동도 이제 예전만큼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이혼 생각도 접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티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부정하거나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주의 방식을 바꿀 뿐이었다. 그리고 가정 문제 대부분이 아내와 아이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 방식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좁은 대상형 주의라는 스트레스가 많은 비상 모드 하에서 계속 살아온 것이 그가 모든 일에 늘 과잉 반응하게 된 원인이었다. 그것은 특히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 회피 패턴은 유전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뜨거운 난로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하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는 아동기 후반에 좁은 대상형 주의 방식을 개발시킴으로써 고통스러운 감정 경험을 피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불행히도 좁은 대상형 주의는 고통의 느낌을 증폭시키는 비상시 주의 모드이다. 이 주의 방식에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초점을 통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 통증을 억누르려고 시도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쌓이고 우리는 좁은 대상형 주의에 중독된다.
좁은 대상형주의로 우리는 고통을 피하거나 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괴로운 경험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좁은 대상형주의에서 생기는 긴장은 만성적이고 전반적인 것이라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불쾌한 감정만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운 감정도 막아버리게 된다. 만성적으로 좁은 대상형주의 방식을 사용해 세상을 인식할 경우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킴으로써 참된 경험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우리는 자신과 자신 이외의 모든 것 사이에 또 우리의 가슴과 통제하려는 마음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짓게 된다. 스트레스와 과거의 감정적 상처를 몸과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의 지각이 왜곡된다. 어두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세상은 실제보다 더 두려운 곳, 우호적이지 않은 곳으로 인식된다. 우리는 희생자가 되었다고 느끼고 모든 수준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질투, 분노, 미움, 불신, 두려움, 외로움, 편집증도 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감정적 짐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의 핵심에 바로 이런 역설이 있다. 즉, 이런 불쾌한 느낌을 회피하려고 애쓸수록 실제로는 그런 느낌들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산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서만 거의 전적으로 좁게 주의를 집중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다. 머리로 하는 지적인 이해는 실제의 흐릿한 복제물에 불과하다. 인간으로서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다. 우리는 합의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또 주변 세계와의 깊은 관계를 갈망한다. 더 깊고 더 만족스러운 합의의 경험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배타적인 주의 방식을 내려놓고 포괄적이고 합일적인 주의 방식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사랑이란 주의를 열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경험 속에 녹아들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오픈 포커스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고 표현하고 주고 받아들이며 합일되게 한다. 익숙하게 들리는가? 우리의 목표는 더 큰 뇌파동조를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을 열어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된다는 말과 같다. 넓은 합의령 주의 방식은 좁은 대상형 주의를 남용한 데 따른 분리감, 외로움, 소외감을 해결해준다. 편향되고 경직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주된 원인이다. 사랑은 우리의 우뇌를 일깨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좌뇌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인 감정적, 공감적, 영적 측면을 일깨워 작동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기쁨에 공감하고 이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의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것은 우리가 그 느낌에 공명하고 그 느낌과 같은 파장에 있기 때문이다. 오픈 포커스 훈련은 이러한 사랑과 연민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마가렛은 편두통 치료를 위해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는 집에서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털어놨다. 남자친구인 제임스는 마가렛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제임스의 덜렁대는 성격과 제멋대로 구는 행동에 화가 나 있었다. 마가렛에게 그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마가렛은 제임스에게 잘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잔소리만 듣는다고 느낀 제임스도 마가렛의 불만에 귀를 막아버렸다. 두 사람 모두 좁은 초점 상태에서
자신의 불만만 토로하며 끝없이 그 불만을 되새겼다. 둘은 점점 사이가 멀어졌고 관계가 곧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마가렛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선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난 여기 편두통을 치료하러 온 거예요. 몇 차례 오픈 포커스 훈련만으로 마가렛은 두통이 줄어들기 시작해 마침내 거의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찾아와 두통에서 해방되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던 날이 기억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녀는 오픈 포커스 훈련을 하고 나서 남자친구랑 관계가 전과 아주 달라졌다는 말을 덧붙였다. 남자친구와 감정적으로 더 친밀감을 느꼈고 자신의 삶과 주변 세상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다. 제임스의 덜렁대는 성격도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며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신문도 거슬리지 않았다. 예전보다 그녀의 잔소리는 당연히 줄었고 제임스도 그녀에게 덜 들볶인다고 느꼈다. 그의 덜렁대던 행동도 많이 줄어들었다. 제임스의 행동이 나아지자 마가렛은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느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다시 연결되었고 이에 제임스는 마가렛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이런 해피엔딩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치유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관계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키우는 반면 자신의 감정은 줄이는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이게끔 가르치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오픈 포커스 훈련은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 모두의 감정적 반응을 줄여준다.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은 파장에 있다는 개념은 실제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실험의 일부로서 나는 한 쌍의 부부를 동일한 바이오 피드백 장치에 연결시킨 채 서로 다른 방에 있게 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동조 상태의 알파파를 생성하는 경우에만 소리와 불빛으로 피드백을 받았다. 30분 만에 부부는 피드백이 일어나게 하는 법을 터득했다. 훈련 세션이 끝난 뒤 부부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허니문 반응을 언급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감정적으로 더 친밀해진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 방법을 부부 외에 부모와 자녀, 감독과 선수, 팀원들, 교사와 학생 관계 등에도 적용하고 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심리학자이자 변호사인 로버트 고든 박사는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이 동조 훈련을 적용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오픈 포커스 연습을 두 사람이 함께 실시하면 뉴로 피드백 장치가 없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부부 상담에서처럼 오픈 포커스 부부 치료도 두 사람이 자신의 증상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한 부부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방어적이 되며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치료사가 할 일은 서로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부부를 도와서 분리감 대신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부부 치료에서는 부부 간에 서로 적응이 안 되는 패턴을 먼저 확인한다. 그런 뒤 통찰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표현을 통해 과거의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더 나은 소통 기술을 확립하도록 도와준다. 우리 프리스턴 바이오 피드백 클리닉의 스태프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우리는 오픈 포커스 기술을 먼저 가르친다. 마가렛의 예가 보여주듯이 두 사람 사이의 불만은 종종 한쪽이 오픈 포커스 연습으로 생리적으로 안정되고 나면 사라진다. 이때 뇌파 동조를 위한 뉴로 피드백 훈련은 선택사항이 된다. 불편한 관계가 악화될수록 당사자들은 점점 더 자신의 고통에 빠져들어
좁은 대상형 초점 상태에 갇혀버리고 이에 그들은 더 민감해지면서 쉽게 과잉 반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에게서 위로를 구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살펴보거나 공정하게 또는 신중하게 행동하거나 상대방과 동화하려는 노력을 꺼리거나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기에게만 집중하던 주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것을 넓혀 상대와 합의라는 기술들을 배울 때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 일고 연결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 오픈 포커스와 뇌파 동조 훈련은 이 과정을 더 촉진시키고 안내하며 강화한다. 오픈 포커스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런 이완된 주의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더 크게 공감하고 더 작게 반응할 수 있다. 신체적, 감정적 고통이 풀어지지 않거나 강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할 때는 앞서 소개한 통증 해소 기술로 그것을 흩뜨린다. 부부 치료에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 말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그로 인한 고통은 서로 간의 소통을 차단시켜버린다. 오픈 포커스는 부부가 소통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각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깊이 받아들이는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를 방해하는 어떠한 고통도 오픈 포커스 훈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은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세계를 지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변화시킨다. 심리학과 신경생리학의 관점에서 시각을 연구하는 애리조나 주프레스코 대학교의 로라 시월 박사는 시각과 감수성이라는 책에서 시각치료 연습으로 시력을 변화시킨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근시가 호전되면서 그녀는 주변 경관이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일 뿐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이다. 한 달 정도 지나서 나는 강렬한 네온빛을 순간적으로 보았다. 연습을 거듭함에 따라 즉 새롭게 드러난 세상의 멋진 모습을 초연하게 바라보게 될수록 찰나의 순간은 장시간 지속되는 풍성한 인식으로 바뀌어 갔다. 상상력은 더 강렬하고 분명해졌으며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마음에 그릴 수 있었다. 이제 세상은 새로운 울림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도시의 풍경과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저항감은 줄어들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수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두려움은 과거 삶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세상과 사랑에 빠졌고 어떻게 시각의 열림이 내 안에 있는 감각과 감정의 혼합물을 일깨워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이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10월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에 돌아가 신경심리학 박사 학위까지 땄다. 오픈 포커스 훈련을 하는 이들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한다.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로맨틱한 감정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그리고 세상 전체와 맺는 관계이다. 그러나 여러 문화권에서 특히 우리 문화권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단지 저 바깥에 있는 장소, 두렵거나 이용당할지 모르는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곳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세상과 합일하기보다 세상을 대상화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지구를 포함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도 변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것의 일부가 되어 그것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것과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장 앞부분의 루이자의 편지에서 말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모두 고통과 불안, 두려움, 지루함, 불확실성, 권태를 해소시키며 오픈 포커스 상태로 사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세상을 대상화시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이 경이로운 곳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곳이라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가까워져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우리에게 친숙해진 질문, 지금 주의를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가에서 시작한다.